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은 스트레스를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스트레스의 정의. 네? 스트레스 하면 요새는 병도 다 스트레스라고 그러거든요. 뭐니? 스트레스, 병, 신경성. 스트레스의 정의를 간단하게 내려면 제 생각은 거리로 얘기하면 골칫거리야. 덩어리로 얘기하면. 그래, 골칫덩어리죠. 네. 골칫덩어리예요.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런 거로 해가지고 걱정거리를 달고 살죠. 그래서 3,500년 전에 기나라에 우라는 사람은 기우라는 마늘을 만들어야지. 하늘이 무너질까, 밤하늘의 별을 보고 밤하늘이 무너질까 때문에 걱정을 되게 많이 한 거죠. 사람들은 하루에 몇 가지 생각을 할까요? 5만 가지 생각을 하느라 5만 가지. 아유, 저놈은 5만 생각을 하는 거죠, 실상은. 한 75% 정도는 부정적인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이 닦고 밥 먹고 출근하고 이거는 실상은 생각해서 실천에 옮겨서 할 수 있는 건 5%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거죠. 하버드 대학에서 조사하는 자료를 보니까 하버드 대학의 성인발달연구팀은 1930년도부터 하버드에서 2학년생 또 일반 평민들, 일반 시민 그리고 하버드 출신 천재들 이렇게 해가지고 한 600명 정도를 한 80년 동안 조사를 해보니까 어떤 삶을 살았을 때 성공하고 어떤 사람이 행복할까 이렇게 보니까 스트레스를 안 받는 사람인데 그 부류를 보니까 관계성이 좋은 사람들이 행복하더라. 돈도 명예도 권력도 또 이쁜 여자하고 사는 게 다 아니라 관계성이 소통이 되는 거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거기에 대해서 보니까 말씀을 드린 대로 관계성의 첫 번째는 뭘까? 긍정적인 생각하고 그러고 두 번째는 인간관계입니다. 인간관계. 예. 그럼 권력도 명예도 재화도 아닌 관계 형성. 그럼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지단비 할아버지라고 들어봤어요? 전국 노래자랑에 나와가지고 손담비의 노래 미쳤어라는 노래를 77세 할아버지가 나와가지고 아주 공존의 히트를 했죠. 그분은 생활의 상당히 지하에서 사는 혼자 돌싱이라고 나와서 돌싱인데 그분은 제가 표정을 이렇게 보니 아주 얼굴이 선해. 혼자 살고 돌싱인데 선해. 그리고 시간을 날 때 봉사활동을 다니고. 그러니까 그분이 스트레스가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만 웃어버리고 노래 부르고 춤추고 잃어버리는 거죠. 스트레스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거리로 만들거나 덩어리를 만드는 게 아니라 해악해버리는 거죠. 해악해버려. 자,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TV를 이렇게 보니까 최순아라는 여자분인데 77세, 같은 77세, 이분은 간병인 출신이에요. 간병인 출신인데 키가 170이야. 그리고 별명이 기부스래요. 친구들이. 이렇게 허리가 곧은 거지. 머리는 하얗고 시니어 모델이야. 이분도 제가 보니까 스트레스, 나름 살다가 보면 스트레스가 없겠어요? 근데 그 스트레스를 한 단계 차원 높게 이겨버린 거죠. 간병인 하면서 간병인만 한 것도 아니고 여러 사업도 했겠지만 나중에 최근 들어서 한 게 이제 간병인인데 간병인 생활을 하면서 간병인 병원에서 어떤 일을 해요? 환자 옆에서 쪽침대 갖다 놓고 간이침대를 가도 거기서 누워 자면서 환자를 지켜주는 거거든요. 간호해 주는 건데 환자가 자는 시간 되게 되면 복도로 나와서 워킹을 한 거지 이렇게. 워킹을 하면서 자기를 가꾼 거죠. 자기를 준비한 거죠. 그러니까 허리도 꼿꼿하고 하니까 또 주변에서 보호자나 병원 관계자가 시니어 모델 한번 해보세요라는 추천도 받았고 해서 어느 날 빛을 보게 된 거죠. 그거는 뭘까? 스트레스를 안 받고 스트레스가 이제 간병인 생활을 했으니까 좀 생활에 그렇게 여유는 없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꿈을 이룬 거죠. 처음에 얘기했듯이 공짜는 없는 거예요. 예. 근데 제가 보니까 사람은 스트레스를 누구하고 만나서 하는가 또 스트레스를 누구하고 해서 이겨내는가가 중요한 것 같아요. 또 한 사람을 추천해주는 할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박막내 할머니라고 들어보셨어요? 73세 유튜버 손녀가 박막내 할머니를 세워준 거죠. 박막내 할머니가 손녀하고 생활해 손녀가 어느 날 병원에 가보니까 우리 할머니가 치매 증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까딱하다가는 큰일 나겠다는 생각에서
다니던 직장에 사직서를 내고 할머니하고 추억 쌓기를 위해서 해외를 떠난 거야. 직장을 그만두고. 그래서 해외에 가서 여행하면서 소소한 얘기를 유튜브에다 올린 거죠. 올렸는데 대박을 났어요. 그래서 박막내 할머니는 건강도 회복이 되고 아닌 말로 손녀하고 추억도 쌓고 돈도 벌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아, 사람은 누구하고 만나서 생활하는가에 따라서 인생이 바뀔 수가 있더라니까. 그것도 73세에. 73세에. 스트레스를 갖고 그대로, 만약에 이 할머니가 그대로 있었으면 스트레스 때문에 치매가 더 빨리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손녀가 지켜준 거죠. 누구를 만나는가 따라해서. 또 한 사람은 제가 추천 한번 해드리고 있습니다. 김칠두라는 사람 들어보셨죠? 순댓국 사장 23년 하다가 생김새는 이 중동 사람처럼 생겼어. 머리 이렇게 내다 수염에다 온통에다가 키가 181에 64kg예요. 외모가 예수님처럼 생긴 사람이야. 그럼 딱 알거려? 뭐 인간극장에도 나오고 나왔으니까. 이분은 제가 보니까 이분은 스트레스 그 23년에 순댓국 사장 해가지고 마무리할 때는 빚을 지고 그냥 파산처럼 됐거든요. 그럼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삶이 지쳐 있고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가족관계도 그렇고 피폐해져 있었잖아. 그런데 이분이 그거를 해약해 버린 것 같더라고. 전 이 김칠두라는 사람 높이 사는 것이 저보다 2살 많아요. 55년생인데 김칠두가. 그러니까 칠두형이지. 칠두형은 그 어려운 가운데도 이 미간을 그렇게 덜 찡그린 거지. 찡그려도 선하게 찡그린 거예요. 이를 억물고 이렇게 뼈에 사무쳐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다고 생각을 하게 되게 되면 정말 이 깊은 굴곡의 이 주름이 흉악한 건 아니지만 아주 처참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생에 쩌든 거 이렇게 보면 주변에 보면 그런 분이 혹여 있잖아요. 그죠? 고생에 쩌들어 있는 삶이 수심에 차 있고 근심에 차 있고 얼굴도 그렇고. 근데 이 김칠두라는 사람은 그걸 웃어버린 거예요. 악조건에서 긍정적인 생각으로 아 내가 뭔가를 해봐야겠다. 그래서 막판에 누가 도와줬을까? 딸이 아빠의 재능을 본 거죠. 아빠가 순댓국 사장을 돈도 많이 벌어봤고 또 거기 그 요식업회 회장도 했대요. 했는데 이제 막판에 이제 그렇게 됐는데 딸이 엄마하고 상의도 없이 아빠가 하고 싶은 거 한번 해보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래서 모델 학원에 카드로 12개월 할부 120만 원을 끊어준 거야. 엄마하고 상의도 없이. 그러고 나서 이분이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죠. 왜냐하면 외모가 모델이야. 모델로서 주방에서 순댓국 하면서 제가 보니까 무르익은 거죠. 어렵지만 무르익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름도 아주 멋있게 해약해버렸으니까 멋있게. 입꼬리도 올라가고 눈꼬리도 그러니까 그 눈빛이 아주 범상치가 않아요. 타오르는 열정적인 외모를 이제 갖게 된 거죠. 누구 때문에? 딸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은 스트레스를 혼자서 이기려고 그러지 말고 누구하고 같이 이겨버리게 되면 긍정적인 마인드로 이겨버리게 되면 정말 멋있게 인생이 반전이 되는 거죠. 저도 시니어 모델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김칠두라는 사람은 우리나라의 한 사람이야. 가수로 얘기하면 나훈아인 거지. 아직 강한 어떤 그런 거야. 근데 저는 이렇게 보니까 제 얘기를 해서 그런데 저도 김칠두 형하고 같이 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저하고는 극과 극이잖아. 같이 공존할 수 있겠다는 생각. 제가 경쟁 상대라기보다 같이 갈 수 있는 라인이 되겠다. 제가 57년생 닭띠 64세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이면 65세야. 김칠두 씨가 65세에 두각을 나타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원만한 관계에 의해서 스트레스도 풀고 관계성도 좋아지고 그리고 노력하면 뭔가를 이룰 수가 있다는 것이죠. 네. 자, 그러면 스트레스를 해결하는데 가장 좋은 게 뭘까? 제가 봤을 때는 소통입니다. 소통. 그러니까 소통을 어떤 소통이 좋을까? 봤었을 땐 우리가 1대2 대 3이라고 대화법에서 한번 아까 지난 강의 때 얘기했지만 한번 대답해주고 두 번째 끄떡여주고 세 번째 처음에 대답하고 두 번째 끄떡여주고 세 번째 물어봐주고 이거를 적절하게 하게 되게 되면 관계성이 좋고 김태원 씨 제가 얘기를 했었죠. 근데 보니까 경청이 상당히 중요해. 경청. 경자가 무슨 경자예요? 공경경자에다 청은 들을청. 들을청이
기자 밑에다가 임금왕자, 임금왕자에다 열십자에다가 눈목자에다가 일자에다 마음심자거든요. 그러니까 임금님의 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임금님의 기를 집중해서 들어주는 거. 근데 제가 보니까 경청보다도 소통을 위해서 또 스트레스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게 뭘까? 리액션입니다. 리액션. 스마일 리액션이에요. 스마일 리액션. 그래서 상대방이 얘기할 때 들어주는 거죠,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 다들 가정을 갖고 있고 집에 가면 남편을 만나지 않겠어요? 남편이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들어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들어주는 게 좋을까? 관심을 표명을 해주는 거죠. 유머를 예를 들어서 남편이 여보 오늘 직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 그래서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막 해. 근데 우습지도 않아. 근데 우습지도 얘기도 안 해.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어떻게 될까? 조금 진정성을 가진 건 표정을 지면서 들어주는 거지. 여보 맞다. 이렇게 해야 돼. 그런데 대한민국의 부인들은 남편이 그런 얘기를 하면 어떻게 반응을 할까? 여보 어디 가서 하지 마. 곧다고 하지 마. 그럼 남편이 도움이 될까? 안 도움이 될까? 그럼.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제 스마트폰이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습니다. 카톡이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이 있는데 좋은 기사를 제가 한번 받아가지고 강의 때 제가 쓰는데 한 부인이 남편은 쉽게 박사야. 부인은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어. 근데 둘이 이렇게 잘 살았어. 잘 살았는데 쌓여가지고 남편이 부인한테 화를 낸 거야. 얼굴을 막 붉으면 이런 막 한 거야. 그러니까 그 여자가 그 학식이 높은 걸 가지고 막 하니까 당신 왜 이런 것도 몰라 이런 것도 막 하니까 여자가 기가 팍 죽었겠죠. 그런데 이 여자는 어떻게 대처를 했냐면 이렇게 했더라니까요. 스트레스를 받지를 않고 남편이 막 그러니까 남편이 이마에다 뽀뽀를 해줬다는 거야. 뽀뽀를 해주면서 이렇게 얘기했다네. 여보 당신이 존경스러워요 이거. 진정성을 가지고. 자 그러면 남편을 그렇게 축혀주면 남편이 화가 멈췄을까 더 갔을까? 멈췄죠. 만약에 그걸 뭐 얼굴락 행하면서 내가 그냥 미쳐 뭐 이렇게 하게 되면 끝날 확률도 많아. 이제 그냥 관계가 깨져 버리는 거지. 근데 남편을 인정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를 인정해 보니까 그 남편이 화가 수룩으로 들고 만약에 그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하면 돌아서거나 아니면 밥 먹고 나서나 그 다음날 아침에 여보 당신이 어제 그렇게 얘기했는데 인정을 했지만 실은 이만저만하고 저만저만큼 해요 라고 하면 남편이 그때 이해가 될까 안 될까? 수긍하지. 보통 말싸움을 하면 남자가 이겨요? 여자가 이겨요? 여자가 이겨. 그러니까 남자는 씩씩대면서 말로 지니까 주먹이 나가잖아. 그러면 눈탱이가 밤탱이다 이겨본들 뭐해. 그렇지 않아요? 남자들은 단순하잖아요. 그냥 들어주면 되잖아. 맞아. 아니면 그 다음날 얘기해도 되고 1시간 있다 얘기해도 되거든. 그럼 감정이 사가지면 이성적으로 얘기가 되니까. 아까도 얘기했죠. 어떻게 한다고요? 이마에다 뽀뽀를 해주면서 남보고 흥분했을 때 뭐라 그래? 당신이 존경스러워요. 진정성을 가지고. 그러면 그걸 그냥 싹 녹아난다는 거죠. 자, 생각하기 나름인 거예요. 긍정적인 생각. 예를 들면 눈이 녹으면 뭐가 될까? 아니지. 눈이 녹으면 눈물이 되지. 유치원 아이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얘들아, 눈이 녹으면 뭐가 될까? 그랬더니 그 아이는 유치원 아이가 또 생각이 또 다르더라고. 봄이 오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똑같은 현실에서도 어떠한 사안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소통에 가장 좋은 건 스마일 리액션인 것 같아요. 관계, 소통 이런 데에서는 스마일 리액션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스마일 리액션의 효과는 어떻게 될까? 좋은 쪽 얘기인 거죠. 좋은 쪽이요. 첫 번째, 관계성이 개선이 됩니다. 스트레스를 쌓일 필요가 없는 거지. 관계성이 개선이 되면 스트레스를 가져야 안 가져요. 안 가져. 자, 두 번째는 뭘까? 스마일 리액션 잘 웃어주게 되게 되면 체온을 1도를 올려줘요. 체온을 1도로 올려줘. 체온을 1도 올려주면 어떻게 될까? 면역력이 5배 올라갑니다. 어찌 보면 코로나에서 사망률이 높은 거는 고령자예요. 면역력이 약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고령자들이 잘 웃는 고령자들이 이거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어. 실상은 면역력이 높아지면 병원에서도 암병원에서 온열요법이라고 해서 체온을 1도로 올려주거든요. 근데 웃어버리면 천연
밀도를 올려주는 거지. 후후후하. 한번 웃어볼까요? 시작. 아, 한 번 더. 마무리. 이렇게. 이게 몇 초? 15초에 15초. 15초로 웃으면 이틀을 더 산다고 그랬어요. 자, 한국 사람들 하루 몇 번이나 웃을까? 한국의 중년의 나이 드는 중년들은 하루 몇 번이나 웃을까? 7번에서 8번 웃습니다. 미국의 성인들은 하루에 15, 2배 정도 더 웃어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잘 웃으면 오래 산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자, 그럼 아이들은 하루에 몇 번이나 웃을까? 한 400번 웃는다고, 400번. 300번에서 한 500번. 자, 그래서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에요. 아이들이 400번에서 500번 웃기 때문에 어른들보다 오래 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해악해버리고 웃어버리기 위해서 기법을 제가 하나 알려드리면 유머의 정답을 잡고 웃자는 겁니다. 뭐를 잡고요? 유머의 정답을. 자, 아까 얘기했죠? 아이들이 어른들보다 오래 웃어서 오래 산다. 이건 말이 좀 그러네. 여하튼 유머의 정답을 잡고 네대레로 붙이면 언제 어떠한 상황에도 우리 마음껏 웃을 수가 있어요. 자, 웃음을 어떻게 웃는다 그랬어요? 그냥 웃는다. 그냥. 이유를 떠나서. 한국 사람은 눈으로 웃는다 그랬죠? 눈으로. 눈가에 주름 4가닥, 5가닥이 잡히면 진짜 웃는 거고. 그리고 서양 사람도 입으로 웃고. 그리고 만약에 억지로 웃어도 웃음의 효과가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억지로도 웃음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사또 옆에서 이방이 있잖아요. 이방이 사또가 뭐라고 얘기하면 이방이 거들잖아요. 맞습니다, 사또. 할 때 그 웃음도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 웃음도. 그리고 억지 웃음이 효과가 없잖아 있고 관계성을 위해서는 또 사회생활 하다가 보면 안 웃어야 될 때인데 부장님이 웃으면 웃잖아. 따라 웃잖아. 분위기를 맞춰주는 거죠. 그러다 보면 우리의 뇌는 뭐 일부 사람은 바보라고 그러는데 우리의 뇌는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억지로 웃더라도 웃음의 효과가 그대로 인정을 해버리는 거지. 플래시보 효과라고 들어보셨죠? 밀가루가 이게 아주 좋은 약이라고 하고 밀가루를 주면 밀가루 먹고 낫잖아요. 마음 먹기 나름인 것 같아. 저는 얼마 전에 저는 1월 달에 실상은 그 백내장 수술했거든요. 노안하고 백내장 수술했는데 얼마 전에 이제 강사들이니까 강의를 많이 다니는데 코로나 때문에 강의가 많이 취소됐다가 그 코로나가 좀 주춤하면서 밀렸던 강의가 쫙 와가지고 오전 오후 지방 강의 가면서 막 했어요. 그럼 과로했던 것 같아. 그런데 제가 파주에서 가평까지 강의를 가는데 아침에 가는데 갑자기 한쪽 눈이 이렇게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여. 안 보여. 그래가지고 안 보이는 눈을 가지고 이렇게 차 진행하면 그럴 것 같아. 선글라스를 끼고 손수건으로 이렇게 눈을 한쪽을 가리고 간 거야. 갔는데 강의인데도 힘들더라고요. 막 눈이 빠질 것 같아. 빠질 것 같고 막 이 구토 증상도 있고 또 강의 쉬는 시간에 또 이제 구토도 하고 그랬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병원에 오전 오후 강의 끝나고 정말 어렵게 강남에 대리기사를 불러가지고 갔었는데 급성농내장이라고. 저는 그게 이제 스트레스거든요. 실상은. 모든 병은 스트레스하고 신경성이거든요. 그러니까 급성농내장은 실명을 할 수 있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마침 대리기사가 강남 지리를 잘 알아가지고 새길로 가가지고 저녁 6시 전에 도착을 해가지고 치료를 받은 거죠. 그래서 병원에서 저한테 소견서를 써주면 종합병원을 가라는 거야. 겁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다음 날 갔더니 레이저 시술을 추천해가지고 시술을 해버렸어요. 좀 진정은 되긴 됐는데 재발할 수가 있다네. 그럼 까딱 잘못하면 실명하면 어떡해. 그래서 제가 그거를 통해서 내가 스트레스를 너무 받은 게 아닌가 내지는 신경을 많이 써서 그런 게 아닌가. 근데 크게 저는 그렇게 신경을 별로 안 쓰는 편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게 온 거죠. 그래서 그걸 딱 겪으면서 어떻게 스트레스를 이길까? 전 정말 열심히 살았거든요. 두 눈을 부릅뜨고 열심히 살았는데 그걸 딱 겪고 나니까 바꿨어. 이렇게. 이제는 두 눈을 부릅뜨지 않고 지그시 열심히 살되 지그시 쳐다봐야겠다. 한 템폴 숨을 한번 내쉬는 거지. 고르고 한 발짝 뒤로 해서 좀 조금 돌아보면서 삶을 살아야겠다. 그러니까 양어금니를 꽉 물고 열심히 살았거든요.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 그렇게 해서 내가 성공한들, 목표를 이룬들 무슨 의미가 있어. 내 건강 해치면 실명되면 무슨 의미가 있어. 그래서 또 한 가지 제가
이를 옥물고 살지 않아야겠다. 입을 살짝 벌리고 좀 바보스럽게 웃으면서 살아야겠다. 제가 생각을 했다니까요. 그 상황에서도 스트레스가 너무 안 받아야 되니까. 뽀빠이 이상용 선생님이 진작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107세 할아버지를 고성에서 만났다는 거지. 근데 그 할아버지 너무 해악을 하더래. 이거 유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 할아버지도 대단하신 분이더라고요. 뽀빠이 이상용 선생님이 할아버지 어떻게 이렇게 오래 사셨어요? 그랬더니 야 할아버지라고 그러지 마라. 형님이라고 불러라. 형님 어떻게 이렇게 오래 사셨어요? 안 죽으니까 오래 살았지. 그러면서 이상용 선생님 또 그런 거, 뽀빠이 이상용 선생님 또 그런 거죠. 아니 이 정도면 100세가 넘게 사시다가 보면 주변에 친구들도 그렇고 이렇게 갈군 사람들 많고 스트레스들 받고 신경 쓰이는 경우 많을 텐데 어떻게 견디셨어요? 그랬더니 그냥 놔뒀어. 그랬더니 알아서 죽더라고. 뜻이요. 그래서 뽀빠이 선생님이 또 그랬다는 거죠. 형님, 제가 여자친구 혼자 사시니까 여자친구 소개해 줄까요? 몇 살? 83세. 야, 내가 송장 치를 일 있냐? 예, 그냥 그러니까 유머를 만들어진 유머가 있고, 근데 그 할아버지는 만들어진 게 아니라 태생이 유머를 달고 사는 거죠. 어떻게 하느냐가 이제 중요한 것 같아요. 예전에 인도의 마당카타리아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시대의 웃음 치료학의 아버지일 수도 있어요. 마당카타리아 박사인데 인도 뭄바이에서 가정의학과 교수 의사인데 닥터인데 그분이 한국에 조선에 데려와가지고 강의를 했는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동아일보에도 나왔는데 그분은 웃음의 가치, 웃음의 정의를 웃을 일이 있어서 웃는 게 아니라 그냥 웃는다, 그냥. 그냥 웃는다. 그게 답일 것 같아. 그리고 이 시대에 우리의 롤 모델은 뭐 김수환 추기경님이라든가 뭐 법정 스님이라든가 성철 스님이라든가 이 선각자, 지성, 영적인 이 큰 어르신들은 그런 얘기해요. 나는 바보처럼 살았다 그러잖아요. 바보. 그래서 그게 뭔가 했더니 어깨를 가오를 내려놓고 그냥 웃어버린 거예요. 나중에 김수환 추기경 같은 경우는 초상화를 바보처럼 그려놓고 이게 나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패기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권위를 잡아. 정치하는 사람들 특히 마찬가지겠지만 근데 어느 정도 반열에 쓴 사람들 차원이 한 단계 높은 사람들은 다 내려놓고 사시더라고요. 제가 간호학과 교수인데 40대 교수는 교수법 어떻게 가르칠까요? 40대 교수는 어려운 거를 가르칩니다. 어려운 거를 가르쳐요. 난해한 거를. 왜? 지식을 보여줘야 되잖아. 자랑해야 되잖아. 자, 그럼 50대 교수는 어떻게 가르칠까? 50대 교수는요, 중요한 거를 가르칩니다. 무르익은 거죠. 자, 60대는 아는 거를 가르쳐. 70대는 생각나는 걸 가르쳐. 자, 80대 교수는 별로 없습니다. 교단에서 불러주지 않죠. 근데 80대 교수는 이렇게 가르칠 것 같아. 이게 정답이 아닐 수도 있어. 한 단계 이렇게. 사회가 정의가 아닌 게 긴 것도 있고 긴 게 아닌 것도 있잖아요. 정의가 꼭 정의가 아니더라니까. 그러니까 한 발 좀 물러서서 여유롭게 하게 돼. 자, 그럼 90대는 어떻게 가르칠까? 제가 보니까 90대는 너도 맞고 나도 맞아 이렇게 다 이렇게 아우를 것 같아. 100세는요. 100세는 김영석 교수님이에요. 100년을 살아보니 한 말씀 한 말씀이 진리야. 그분은. 그리고 그분이 그렇게 겸손하시더라고요. 김영석 교수님이 스트레스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 예를 들면. 안 받지 않고 받겠죠. 근데 그분은 해악해 버리는 것 같아. 말씀으로. 그분한테 누가 물어봤다네요. 교수님, 지금 이제 혼자 사시니까 지금도 여자친구 만나고 싶으세요? 그랬더니 그런 얘기를 엊그제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내가 10년만 젊었으면 아름답고 교양 있는 여자하고 만나서 긴장된 삶을 살고 싶다 그랬대. 10년만 젊어. 그분이 101살이세요. 그러니까 90이면 연애 해보고 싶다는 거지. 로맨스를 적절하게. 그래서 청춘은 어떤 사람이 누릴까 제가 보니까 제가 많은 이제 강의를 다니고 시니어 강의를 다니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청춘을 누리고 싶으세요? 그러면 로맨스를 즐기세요. 그리고 이런 얘기도 합니다. 여행
여행은 다리 떨릴 때 가야 돼요? 가슴 떨릴 때 가야 돼요? 이렇게 물어봐. 여러분 어떠세요? 여행은 다리 떨릴 때 가야 돼? 가슴 떨릴 때 가야 돼? 그럼 지금 가야 돼? 10년 있다 가야 돼? 자, 묻습니다. 누구하고 가야 될까? 그게 중요해. 누구하고 가야 될까? 저는 오빠하고 가라고 추천해요. 집에 있는 오빠는 놔두고. 집에 있는 오빠도 좀 자유를 줘야지.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보니까 부부는 불륜처럼 살면 돼. 이해가 안 되면서 듣는 것 같이 얘기하는 거죠. 부부는요, 불륜처럼 살면 돼. 그리고 불륜은 부부처럼 살면 돼. 제가 강화도에 그 강원 향후에 가서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 자기 부부는 사장과 비서의 관계로 산대. 야,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아? 부인이 며느리가 시아버지 시어머니한테 그런데 자기 아들을 사장님 그런다는 거야. 그러면 그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좋아할 것 같아. 자기 아들을 남편이라 안 부르고 사장님 그러니까 얼마나 대우를 받고 자기 아들이 살아. 깨달았어요. 아, 부부는 사장과 비서도 좋겠다. 제가 얘기한 시니어들한테 로맨스를 즐기라고 하는 건 불륜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서로 적절하게 긴장관계도 갖고 대화하고 여행도 다니고 하기를 추천해요. 그리고 저는 여행지는 뭐 여러 전국에 많은 곳이 있지만 서울 근교에서 양수리 추천합니다. 양수리. 두물머리. 제가 가서 보니까 거기는 온통 사진 찍을 때야. 사진 찍을 때. 내가 이렇게 보니까 비가 오고 나서는 무지개가 떠야 안 떠요? 뜨는 경우도 안 뜨는 경우도 있지. 이제 물어봅니다, 여러분. 비가 오고 나서 무지개가 떴다. 그럼 가슴이 설레요, 안 설레요? 가슴이 안 설레면 쪽난 거야. 쪽난 거야. 예, 쪽난 거야. 자, 그러면 가슴이 안 설레이면 안 되잖아. 그럼 가슴 설레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알려드릴까요, 말까요? 간단해. 가슴이 떨리고 싶어, 안 떨리면 떨리고 싶으면 흔들어봐. 네. 스마일 리액션의 방법은 몇 가지가 또 있습니다. 저는 스마일 리액션의 가장 좋은 방법은 추천하는 예가 있어요. 조영남 씨 추천해요. 조영남 씨. 조영남 씨가 지난번에 이제 그 그림의 대작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그 문제가 없이 됐잖아. 해결이 다 됐잖아. 근데 큰 작품은 조수를 만약에 실상 붙여요. 광화문의 충무고 이순신 장군 동상도 많은 조수가 붙는 거거든요. 수십 명, 수백 명이 붙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최종 작가는 손질하고 끝나는 거야. 그리고 그 사람 이름으로 나가잖아요. 대작을 써. 우리 큰아이가 홍대미대 나와서 웹툰 작가인데 보면 하거든요. 위에 연구소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조수가 붙어가지고 학생들이 붙어가지고 대학원생들이 석사 박사 출신 붙어가지고 다 만들어. 자, 근데 조영남 씨가 왜 이제 스마일 리액션의 기재라고 얘기를 하냐면 조영남 씨가 TV에 나오면요. 화면을 잘 받아. 방송 카메라가 집중해줘. 왜? 리액션이 강해. 조영남 씨는 혼자 웃지 않습니다. 보세요. 조영남 씨가 웃으면요. 이렇게 웃어요. 옆에 사람 흔들어. 리액션의 본자는 조영남 씨야. 두서가 없이 막 혼자만 웃지 않으니까 동작이 커. 그러니까 카메라가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 동작을 하면 이 시청자들이 좋아하거든요. 웃음이 웃음을 불러내니까. 하나 더 물어봅니다. 한국 사람들은 한 번 웃으면 몇 초나 웃을까요? 한 5초? 자, 5초. 자, 5초. 시작. 5초. 근데 재밌는 건요. 한국 사람 통상 3초로 웃습니다. 3초로 웃는데 웃어야 될 때 안 웃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 사람이 1초를 까먹어. 그래서 한국 사람은 통상 2초 웃어. 근데 재밌는 건요. 3초를 웃으면요. 웃을 준비를 한다는 거야. 3초를 웃으면. 그리고 5초를 웃으면 따라 웃어요. 자, 보세요. 제가 해볼게요. 3초를 웃으면 5초를 좀 따라오는데 어떻게 하나 보세요. 바로 웃잖아. 재밌는 건 3초로 웃을 준비를 한다니까요. 그리고 5초로 좀 따라오세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번 더. 마무리. 이거야. 근데 더 정말 재밌는 거는요. 3초, 2초, 5초, 15초, 30초가 있어요. 웃음을
초수로 따져보니까 3초로 웃으면 아까도 얘기해서 확인합니다. 3초 웃으면 웃을 준비를 하고요. 5초로 따라 웃는데 중요한 건 웃음의 핵심은 몇 초라고 그랬어요? 카타르시스 희열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은 15초라고 그랬잖아. 자, 그러면 30초의 효과가 있어요. 어떤 효과가 있냐면 제가 경험을 했는데 차를 가지고 운행을 하다가 교통안에 단속이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스트레스인데 스트레스 해소 방법 중에 하나인데 운전자가 교통안에 단속이 딱 됐었을 때 원하는 건 하나야. 벌점 없는 거 그냥 싼 거 끊어주세요. 근데 그거를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감정이 실려서 얘기를 하니까 싸움 비슷하게 된다니까. 근데 제가 해봤어요. 교통순경이 딱 단속을 할 때 전 이렇게 했어요. 30초를 웃어봤다. 30초. 교통순경이 충성 도로교통법 신호위반 3조 위반입니다. 신분증 제시를 하잖아. 그럼 신분증을 당연히 줘야 돼. 안 주면 안 돼. 신분증을 주면서 제가 이렇게 했어요. 했더니 이 교통순경이 제 웃음소리를 감당을 못하는 거야. 감당을 못해. 그래서 면허증 쳐다보고 주변을 쳐다보고 날 쳐다보고 면허증 쳐다보고 주변 쳐다보고 날 보는 거야.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되게 부담스러웠던 거지. 저는 제가 원하는 거는 그거예요. 벌점 없는 거 싼 거 끊어주세요. 근데 그 얘기는 안 하고 본론은 안 하고 웃어버린 거지. 30초를. 그랬더니 이 사람이 교통이 감당을 못하더라니까. 그러니까 웃음에 감당을 못하는 시간이 30초라니까요. 그리고 여러분들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30초를 웃어버려. 그럼 다 해결이 돼버려. 그러니까 교통순경이 감당 못하니까 이렇게 나중에 얘기해요. 선생님, 제가 벌점 없는 거로 끊어줄 테니까 딴 데 가서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자기가 얘기를 다 해버려. 그리고 얼른 자리를 피하더라니까. 그러니까 30초 웃는 건 상대방한테 강력한 내 메시지를 전해주는 거야. 그런 선의로 해결이 된다니까. 그러니까 웃음이요. 아주 그런 또 매력이 있다니까. 15초 웃으면 우선 내가 케어가 되고 30초 웃으면 상대방하고의 문제가 해결이 돼버려. 30초. 묘한 마력이죠. 그러니까 그 기운이 전달이 되는 거지. 안 웃어본 사람들은 감당이 안 되죠. 교통순경 입장에서는 나 같은 사람을 처음 본 거야. 대개 보면 소장이 누구야? 너 이렇게 당신 이렇게 숨어서 이렇게 단속해도 돼? 이런 얘기 할 거 아니야. 근데 나 계속 웃어줬더니 그가 변화가 있었던 거지. 회개하고 영접한 거지. 이게 스마일 리액션의 그 새로운 기법 중에 하나일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예전에 카톨라에서 받아본 건데 코카콜라에서 지하철에서 시험을 했다잖아요. 어떻게 보면 스마일 캠페인인데 한 남자가 지하철에 딱 타가지고 태블릿 PC를 놓고 이어폰 듣고 웃기 시작을 한 거야. 아니, 옆에 사람이 들을까 안 들을까? 뭐 핸드폰 하지만 듣는단 말이지. 근데 이 사람이 점점 하니까 옆에 사람이 따라 웃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야? 웃음이 웃음을 부른다니까요. 저는 생각에 여러분들이 소속이 돼 있는 가정, 예를 들어서 아이가 이런 얘기 좀 그런데 아이가 아프면 엄마가 안 웃어서 그렇다는 얘기도 있어요. 아이하고 소통이 안 되면 아토피가 온다는 거지. 소통이 잘 되면 관계성이 좋아지면 스트레스나 신경성이 없어지면 아토피도 자연스럽게 낫다는 거죠. 자, 그런데 얘기한 대로 지하철에서 한 사람이 웃으면 계속 웃어요. 계속 웃음이 웃음을 불러내요. 근데 이유 없이 다 따라 웃는 거야. 그걸 우리는 양자 물리학 공명의 소리거든요. 같은 소리의 진동수가 증폭이 되면 에너지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강동구의 구이동의 한 건물이 뉴스에도 보셨을 거예요. 건물이 한번 흔들렸어요. 새로운 건물이. 18층인가에서 태권도하고 권투인가 이게 발장구를 쳤잖아요. 그 새로운 건물이 흔들렸어요. 그래가지고 대한건축사협에서 입회해가지고 진단을 했는데 이 발자국의 소리였다는 거지. 그러니까 저는 생각이 그런 생각이에요. 웃음의 소리도요. 자기의 스트레스를 웃음의 소리하고 진동소가 같으면 이겨버리는 에너지가 발생을 해가지고. 그래서 가정이나 조직이나 뭐 여전도회든 뭐 교회든 어디든 간에 사찰이든 어디든 간에 웃음이 웃음을 불러낼 수 있어요. 그럼 행복해지는 거지. 그럼 스트레스를 이길까 안 이길까? 이기는 거죠. 스님들도 이렇게 이제 해서 기도를 하면서 한 스님이 이제 그 주지 스님이 한 스님이 하나, 둘, 셋 하면 그냥 웃는다는 거야. 1분, 2분, 3분, 5분을. 그러면
마음적으로 치유가 일어나는 거지. 해보겠습니다. 5가지씩 하나, 15초예요. 하나, 둘, 셋, 넷, 5. 웃음이 웃음을 골라낸다니까요. 스님들도 이렇게 하면서 영혼의 자유함을 느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떤 조직든 웃어버리면 관계성이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체온을 통해서 면역력도 좋아지고, 그리고 피부가 고와지고 목소리가 이뻐지고, 그리고 복이 온다고 하는데 못 웃을 이유가 뭐 있어? 까짓 거. 조금 바보스러우면 되는데. 하나, 스트레스, 암의 원인이 뭐예요? 과학적으로 입증된 건 2가지입니다. 첫 번째 뭐예요? 그렇죠. 스트레스야. 2번째가 중요해. 2번째가. 스트레스. 2번째가 중요해. 암의 원인이 과학적으로 입증이 된 건 2가지예요. 첫 번째 스트레스. 2번째가 뭐야? 담배야, 담배.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걸리는 암이 뭐예요? 위암이지. 사망률이 가장 높은 건 달라. 뭐야? 폐암이야. 폐암의 원인은 90%는 담배예요. 담배인데, 그러니까 열의 9은 담배이기 때문에 내 친구한테 그랬어. 야, 저 담배 피면 폐암 걸린다. 피지 마라. 그랬더니 그 시기가 나한테 그러다. 야, 우리 할아버지 하루 담배 3갑태. 근데 110살 사셨어. 거기에 내가 답변을 못했어요. 근데 국립암센터 박재건 원장님 강의를 들어보니까 그건 예외라, 예외. 만약에 담배를 안 뗐으면 130까지 산다는 거지. 자, 그런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나라 사람들, 뭐 세계에서 뭐 거의 비슷하겠지만, 3사람 중에 1사람은 암으로 돌아가시게 돼 있어요. 나이 80, 90에 돌아가신 분들 상당수는 암인 거야. 모르고 돌아가실 뿐이지. 남자는 한 35%, 여자는 32%, 평균 한 33%는 암으로 돌아가셔요. 암이 옆집 담장 너머까지 기다리고 있다니까. 호시탐탐 노린다니까. 지금 이 자리에 한 300명 계시잖아요. 300명. 그러면 100명은 암이 와. 싫든 않으든 온다니까. 자,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암의 원인이 스트레스를 하고 담배라고 하는데, 담배를 제하면 스트레스밖에 없어요. 스트레스를 어떻게 하면 이겨낼까 그 얘기하는 건데, 암을 이기는 건 스트레스를 이기는 건데, 가장 좋은 거는 하나 더, 암에 안 걸리는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일까? 암에 안 걸리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일까요? 암에 안 걸리는 부류는 있어요. 우린 그 사람을 바보라고 그래. 바보는 절대적으로 암에 안 걸려요. 의학적으로 안 걸려요. 바보는. 왜? 바보가 스트레스를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지. 바보는요. 길을 가다가도 밥을 먹다가도 자다가도 웃어. 그러니까 바보가 출근할 걸 걱정을 해. 아니면 아이 학자금 걱정을 해. 취업할 걸 걱정을 해. 연애할 걸 걱정을 해. 바보는 그냥 바보야.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전혀 안 받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암 30%의 확률이면 어찌 보면 한 집에 한 명은 다 암이라는 건데, 암에 안 걸리면 가정적으로 너무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럼 암에 안 걸리려면 어떻게 돼? 바보처럼 살면 되지. 스트레스 하면 그냥 웃어 버리면 돼. 이래도 웃고 저래도 웃고. 좀 바보스러우면 어때? 그럼 내가 막 웃으면 이렇게 뭐야 미쳤어? 나만 안 미치면 되지. 저는 일산 사는데요. 일산에 호수공원이라고 있어요. 처음에 제가 웃음이 충만할 때 호수공원을 4.8km 되는 걸 걸으면서 내가 웃었다. 걸으면서 웃었어요. 그랬더니 재밌는 현상이 봤어요. 어떤 현상이냐면, 웃음이 또 어떤 현상이 있냐면요. 내가 척 하니까 앞으로 10m, 뒤로 10m 사람이 없어. 사람이 없어. 내가 딱 이렇게 막아놓고 이렇게 쭉 가는 거지, 이렇게. 근데 제가 보니까 가장 스트레스를 안 받고 가장 웃는 자리가 좋은 직장이 있어요. 어떤 직장일까? 제가 추천해요. 제가 대한교통문화선진화 범국민연대 본부장인데, 대한교통문화, 이제 대한민국의 교통에도 이제 문화를 접목을 시켜야겠다. 웃음이 들어와야겠다. 소리 크면 이기는 게 아니라, 요새는 이제 접촉사고는 소리 지르지 않아, 요새는 이제. 그죠? 블랙박스님 다 있고 해서 이제 그러는데, 아직도 그런 경우가 혹시 있을 수도 있지만, 제가 보니까 문화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가장 좋은 웃는 장소 사무실이 차
자기 차 안. 즉 택시. 택시는 자기가 사업장이잖아요. 거기서 웃어. 손님이 없을 때 웃으면 최고야. 제가 경험을 했어요. 웃음이 충만할 때도 제가 얘기했지만 제주도청에서 인재개발에서 개인 택시 3,800대인가 하고 관광버스 1,000대, 1,000명 다 사업체 자기 오너들이야. 그분들 대상으로 제가 한 20몇 회 정도 강의를 했는데 그때 제가 강의안을 준비하면서 해본 거예요. 차를 타고 가다가 손님 기다리면서 쉬는 시간에 웃으라는 거지. 웃으라는 거지. 어떻게? 그렇지. 예를 들면 차를 이렇게 쭉 가는데 빨간불이야. 시간은 그때 빨간불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빨간불이래. 그러고 웃는 거야. 그럼 마음이 진정이 될까 안 될까? 자, 그리고 뒤차가 내 차를 박았어. 그럼 어떻게 될까? 박혔어. 옆에 차가 끼어들면. 해보겠습니다. 자, 끼어들었다. 시작. 끼어들었대. 한 번 더. 마무리. 이렇게. 끼어들어도 웃고 혹시 내가 운전하다가 앞차를 박았어. 그럼 어떻게 돼? 시작. 박아떼. 한 번 더 외칩니다. 한 번 더. 마무리. 네. 그래서 저는 생각이 그런 거예요. 그 스트레스를 이기고 최고치로 긍정적인 표현은 그거예요. 웃어버리는 거지. 그리고 그 일본의 MK 택시라고 들어봤어요? 일본의 MK 택시가 한국 사람 아우 형제가 유태식 아우 형제가 가가지고 타임이 선정하는 세계 최고의 친절 기업으로 만들었잖아. 들어보셨어요? 한국 사람인데 일본에서 회사 택시를 만들었는데 타임이 선정하는 세계 최고의 친절한 이 기사를 만들어 버린 거야. 거기서 보니까 5가지더라고요. 5가지 했어. 택시를 타 사람이 딱 들어오게 되게 되면 어디 가십니까? 물어봐 주는 거. 충무로 갑시다. 그럼 충무로요? 한번 되물어봐 주는 거. 충무로 이렇게 가는데 이 기사가 알아. 여기 이제 피해 가야 되네. 그러면 그걸 미리 승객한테 알려준다는 거지. 오해하지 않게. 선생님이 오른쪽으로 가라 맞는데 제가 어제 보니까 저기서 무슨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괜찮다고 하면 왼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얘기를 해주는 거지. 내릴 때 가능하면 문도 열어주고 또 내지는 짐도 챙겨주고. 그게 친절 기업이야. 일본에서 한국 사람 2사람이 만든 건데. 그래서 전 생각에 만약에 제주도가 그게 한번 해보고 싶은데 작으니까 해보는 거지. 그렇게 해서 외국 사람이 딱 탔다. 그럼 빨간불에도 웃는 거야. 뒤차가 박았네? 웃는 거야. 끼어들었네? 웃는 거야. 내 차가 박았네? 웃는 거지. 그러면 외국 사람이 어떤 생각이야? 야, 한국 기사들은, 택시 기사들은 그냥 웃어. 끼어들어도 웃고, 박아도 웃고, 이래도 웃고, 저래도 웃고. 그럼 친절 기업이 될까, 안 될까? 계속 웃으면서 멘트를 날리면 전 그거 운동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마무리하면서 제가 웃음하고 스트레스하고 연관된 걸 하는데 혹시 여러분들 여행을 가면 단체 사진을 찍어야 안 찍어요? 거의 찍어. 단체 사진 찍기 바빠. 자연을 음미하고 보질 않고 그냥 찍고 빨리 가 또 옮겨가 또 찍어. 그죠? 그때 제가 웃음을 스트레스를 이기는 또 테라피가 일어나는 기법을 제가 개발을 했어요. SPT라고 스마일 포토제닉 테라피라고 이거예요. 사진 찍을 때 웃어라고 그러잖아요. 몸이 웃는 거예요. 몸이 어떻게 움직이는 거지. 이렇게 몸을 우로 하하하 자로 단체 사진을 한 군데 가서 4장을 그렇게 찍는 거야. 그럼 계속 웃거든요. 그럼 그거를 지나가는 사람을 보면서 또 따라 웃네. 자기들도 그렇게 해. 그러니까 웃음이 웃음을 계속 불러낸다니까. 한번 해볼게요. 마무리하면서 자 우로하 하는데 소리를 하로 웃는 게 최고야. 시작. 우로 좌로 앞으로는 카메라를 보면서 앞으로 해요. 나를 보면서 뒤로 이렇게. 그러면요. 특히 단체 사진 갈 때 이걸 한번 해보세요. 스마일 포토제닉 테라피가 일어나요. 치유가 일어난다니까. 그리고 정말 자연스럽게 천연스럽게 웃기 때문에 사진도 잘 받아. 그래도 얘기했지만 지나가는 사람 그걸 보고 또 흉내를 딴 데 가서 또 흉내를 내는 거야. 그래서 이게 정착이 된다고 하게 되게 되면 저는 대한민국 사람은 단체 사진 찍을 때 좌로 우로 앞으로 뒤로 하면서 사진 찍더라. 그래서 여건이 되면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5만 명, 6만 명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대한민국 수출 품목으로 해보이는 거지. 대한민국 사람 웃을 때 그렇게 웃어. 좌로 우로 앞으로 뒤로 하면서 그냥 웃더라. 물결 치듯 파도 치듯.
그러면 관광 상품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뭐 스웨덴의 투나 뭐 이런 것처럼 해보는 거지. 자, 오늘 강의는 여러분들 스트레스 좀 많이 풀었나요? 네. 좀 힐링이 되셨나요? 네. 누가 그러더라고요. 법륜 스님 그러는데 강의는 첫 번째 재미있었나요?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두 번째는 유익했어요? 네. 유익은 뭐예요? 지금 재밌다고 하는 기분이 좋은 거고 그리고 유익은 머리에 속에 좀 남는 게 있어야 된다네요. 좀 유익했어요? 네. 자, 오늘 좋으셨어요? 네. 저는 스트레스 날리는 억지로 때리는 웃음의 효과가 있다고 얘기했죠. 세계적인 심리학자 월리엄 제임스 박사가 이 시대 어떤 메시지를 전했냐면 웃을 일이 있어서 웃는 게 아니다. 웃으면 웃을 일이 생기더라. 웃다가 보면 행복해지더라. 하나 더 붙이면 거울은 먼저 웃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거울을 웃겼을 때 정말 내가 행복한 것이고 그리고 거울 속에 비친 얼굴은 내 얼굴이 아니에요. 남이 봐준 얼굴이 내 얼굴이거든요. 음식은 여러분들이 취사 선택해서 먹지만 옷은 남들이 보기 좋은 옷을 입으라는 거거든요. 그 음식은 내가 좋은 거 먹고 그래서 늘 여러분들이 웃는 하루가 돼서 행복한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Thank you.